네, 수요일 12시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또 오락가락 변덕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한 번 캐나다의 25% 징벌적인 관세까지 더해서 토탈 50%의 관세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아무래도 이 미국의 보복성의 카드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전기료의 50%에 할증해서 그 가격을 매겨서 수출하겠다라고 그 보복의 카드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50% 관세를 이야기했던 건데요. 캐나다가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새벽 사이에 전해졌고요. 이 또한 트럼프에게는 다행스러웠던 그 이슈였는지 50%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악재 해소성 뉴스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뉴욕에서 또 핫했던 이슈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뉴욕 증시 장 막판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미국과 여러 가지 그 협력을 도모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에 미국 광물 협정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요했던 건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설득만이 남은 상황인데 드디어 3년 만에 길고 길었던 러우 전쟁의 그 총포 소리를 그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원체 호재성 뉴스가 없었다 보니 이를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제 낙폭을 제대로 만회를 해냈습니다. 현재 나란히 1.6%대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요. 코스피가 2,578포인트, 코스닥은 733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상황도 좋은데요. 어제 다시금 등을 돌렸었던 외국인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 돌아와 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시장에 힘을 실어 넣어주고 있고요. 1,300억 원 그리고 970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나홀로 팔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현재 기관이 218억 원의 순매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너무나 좋은데요. 반도체 투톱, 두 형님들의 나란히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상승, 그래도 55,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는 삼성전자이고요.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4.6%, 오늘장 고가 부근을 달려주고 있는데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확실히 전공정, 레거시 쪽이 강합니다. 디램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이구원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디램 수요 늘어나서 디램 가격 인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 소식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꺾여 있었던 탓도 있을 거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소폭이나마 반등 나와줬고요. 오늘 SK하이닉스 5% 가까운 상승.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29만 원까지 TP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에서 반등 나오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현재 강보합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셀트리온 현재 1.5%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도 나란히 질주를 해주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한 이틀 연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HLB가 2.5% 현재 구간 상승 중인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HLB 최근에 비만 치료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였을까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온 바 있었죠. 루머가 돌면서 HLB,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신약으로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요. HLB의 진양곤 회장이
또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재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요. 오늘 로봇주 또 전반적으로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의 시세가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대장 클로봇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로봇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효젤이 현재 2%의 상승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현재 1%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위와 10위에서 엎치락뒤치락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으로의 진출 기대감을 품고 가면서 코오롱 티슈진이 껑충 올라왔고요. 3거래일 연속의 강세로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새롭게 썼습니다. 현재는 코오롱 티슈진 시총 10위, 11% 강세 보이면서 47,000원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시작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기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을 항상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주셨고 현금화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이 한 차례 출렁였습니다. 물론 어제도 장 막판까지 시장이 반등의 시도를 계속 보여줬었고 오늘도 좋아요. 네. 지금 시장은 좀 다르게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그동안 국내 증시는 최근에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제가 수요일마다 방송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낙폭도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캐나다 이슈가 있었죠. 네. 온타리오주에서 지금 목재랑 낙농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5%의 관세를 지금 현재도 부과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50%를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미국산 관세에 지금 캐나다에서는 전기 그 할증료를 붙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50%. 그래서 그렇죠. 전기 할증료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다시 이제 철회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일부 좀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한 채 이 긍정적인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을 조금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월에 한번 드렸던 말씀을 한번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과거에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줘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튼튼한데 금리를 급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나왔죠. 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런 것을 예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일에든 언제든 과도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고 다시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줘야 이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돼야 미국의 높은 채무, 이 높은 부채 이자 부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확보된 예산으로 본인이 원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같은 이런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할 때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렵더라도 결국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S&P 500이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 조정 구간, 이 구간만큼 충분히 하락을 해줬고 지금 주봉상 60주선 이 구간이 아주 강한 지지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하락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S&P 500의 흐름을 좀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대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미국과 중국의 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 시장이 어지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체 시장인 제가 인도 시장을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중국 시장 다 하락을 해도 지금 인도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바로 이날 이 도지 캔들에서 인도 INDY라고 하는 인도 ETF를 매수하시는 것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45달러에서 현재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인도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이제 주가가 디커플링 돼서 미국 시장이랑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이 횡보하거나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만 디커플링 돼서 상승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조금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60주선의 이 지지 흐름을 좀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만 잘 가면야 좋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비교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시장의 반등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매매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성도 하이닉스도 다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오늘의 반등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오늘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한국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충돌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0%를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반도체 칩을 지금 보호하려는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더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장기간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받더라도 다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못 하겠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삼성전자를 투자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때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차트가 2020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21년 초까지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보여줬던 구간인데요. 과거에 있던 이 매물들을 다 소화흡수하면서 상승의 이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왔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2020년 겨울에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운용력들부터 주변의 지인들한테 삼성전자 사도 되냐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추세가 강할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접근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액티브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강한 추세를 보일 때 이럴 때는 추세 추종 전략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침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5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는 PBR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너무 싸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PBR이 어제 기준으로 1.03배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 3조 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3조 원을 또 매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유리기판 시장의 밸류체인을 삼성전자가 지금 확보한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삼성에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을 착수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 유리 인터포저는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유리 기판은 800 마이크로미터고 인터포저는 4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아주 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유리 인터포저는 170 마이크로미터, 엄청 미세한 아주 얇은 층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난이도가 높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고 이게 TSV냐 TGV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앞으로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23년부터 현대차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칩을 대량 생산한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흐름을 앞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53,000원 언더에서 분할 매수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마스터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1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9만 원이 이 정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벌써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겠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랠리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앞으로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줘야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20만 원 초반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HBM 같은 경우에 지금 낸드와 D램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BM도 프리미엄 가격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관점도 오케이 사인 받았는데 그럼 신성장 동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앞서 유리 인터포저도 말씀 주셨고 뭐 유리 기판, CXL, HBM 뭐 등등등 지금 안에서는 어떤 쪽에 주목하세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많이 고려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캠트로닉스. 예. 최근에 유리 기판, 뭐 삼성과의 협력을 제안했던 기업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오늘도 사실 긍정적인 제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렇게 상승 이탈을 했죠. 그래서 오늘 스페셜 공략주로 가져올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더 좋은 회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회사를 가져오게 됐는데 캠트로닉스도 장기적으로 뭐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에도 마찬가지로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올 연말쯤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되는 때다라고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일단 유럽연합의 자동차 지원 액션 플랜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네. 일단 유럽연합에서 탄소 규제를 지금 강하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완화 정책을 냈다면서 이 액션 플랜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CO2 배출량을 그램당, 킬로미터당 95g에서 93.6g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번에 완화된 것이 뭔가를 좀 봤더니 기존에는 연간으로 이 벌금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3년 평균제로 이제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전지의 악재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25년이나 26년에 목표치를 미달하더라도 결국에는 27년까지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연성 조치인 것은 맞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유럽연합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확실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전기차 판매를 결국에는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이 바뀌는 네. 정말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 때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로 만약에 캐즘을 유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이 있죠.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대차랑 GM에서 이런 완성차 기업에서 2차 전지 생산하겠다라는 네. 이슈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생각보다 공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자재 수급, 원재료 수급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죠. 배터리 이제 최근에도 작년에도 열 관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완성차 업체가 모두 다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히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터리를 만약에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싶다면 네.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다 M&A해서 흡수합병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 1월 첫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해야지만 이런 국면에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액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는 1분기 안에
어쩌면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텀 피싱이 가능한 측면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2차 전지의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신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에코프로 BM이죠. 아, 네.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를 하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 뭐 고객사들, 삼성 SDI, SK온, 뭐 포드나 BMW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주행거리 증가나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 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양극재가 이제 쓰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하이니켈 양극재 당연히 쓰이게 됩니다. 전해질만 비교적으로 덜 쓰이는 부분이고요. 양극재는 여전히 하이니켈 기반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대장주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 너무나 싸죠. 지금 12만 원 선. 예, 12만 원 선에서는 신규 매수,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들어간다면 마스터님 사실 매물대가 원체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올 연간으로 본다면 저는 뭐 20만 원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연간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만 원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고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손절하셨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봐야 될 때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 시장 안에서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원전 되겠습니다. 원전은 호재가 전해졌는데요. HD 현대가 테라파워와 MOU를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추진선을 만든다라는 소식. 뭐 여러 가지 원전 쪽으로 재료가 모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전 섹터까지도 우리 체인 앵커가 정말 많은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거 저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이 이렇게 SMR과 원전을 도입하려는 핵심적인 이유는 네. 신재생 에너지 이만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전력망을 안정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공급망이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요. 또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아서 우리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은 특히 초기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향후에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탄소 배출이 없는 대표적인 기저 전원으로 원전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지금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DLENC가 지금 오늘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으로 받았어요, 이 종목. DLENC 한전기술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 수주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한전 KPS와 함께 신규 수주를 하면서 SMR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제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 네. 지금 한번 다 점검을 해볼게요. DLENC도 지금 SMR 측면에서 상당히 강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 대장주죠. 네. SMR 대장주인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아주 강한 지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매물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현대건설도 최근에
두 대의 SMR 그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오늘 조정받고 있어요. 충분히 더 조정을 받으면 이 정도 가격 구간, 3월 4일 가격 구간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전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네. 차트 열어볼게요. 예, 오늘 제가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오늘은 시장가로 사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수원이랑 한전이랑 함께 지금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MR을 당연히 도입하고 수주를 받으면 설계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한전기술이 빼놓을 수 없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 바텀 피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신고가였던 요 11만 원 구간 또 가능하겠지만 한 9만 한 8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전기술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DLENC는 지금이 꼭대기잖아요. 네. 오늘 장대 양봉이고 현재도 오늘장 고가 5%가 넘는 상승으로 46,000원도 돌파가 됐거든요. 그때 목표가 어디로 주셨나요? 그때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네. DLENC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때 예전에 한전산업과 우진 계측기를 말씀드리면서 DLENC를 같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충분히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ENC 이 세 가지 종목이 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수주에 따라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DLENC는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아주 강한 모멘텀 보여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제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직전의 매물을 지금 소화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나타난다면 5, 6만 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 조금만 받는다면 충분히 모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LENC 그리고 한전기술, 현대건설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에 대한 그 점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봇이 최근에 다시 시작이 됐어요. 특히나 어제장에서 돋보였었고요. 오늘도 뭐 클로봇이라든지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은 재시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물려 있다면 지금 챙길 때라고 보시는지? 지금 오늘 로봇이 섹터가 강한 것은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기업에서 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화로 20조 1,0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로봇 섹터에 확 수급이 몰렸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5년의 주도 섹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 섹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흘러갈 것이다. 순환매 관점에서 섹터 안에서 섹터 내부에서 이 로테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조정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네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보편적인 산업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로봇은 도입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대감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로봇이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로봇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은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봇을 지난주에 5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아달라고 우리 체인앤커께서 말씀을 하셔서 클로봇을 꼽았는데요. 2월 17일에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오늘 5만 3, 4천 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했었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은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을 받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지금 제가 선을 쳐놨는데 한 2만 원 정도 구간, 2만 원 구간에서 지금 여기 갭이 떠 있는 2만 6천 원 초반 구간, 자 요런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 로봇계 지금 현대차에서 어제도 또 이슈가 있었는데 올류 아틀라스를
공장에 도입하겠다. 네.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하이젠 RNM도 강하고 사면도 강하고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로봇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봇이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 말고 좀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사인 주신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T-로보틱스도 우리 AS 해볼게요. 이 종목도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제가 가격 전략까지는 제시를 안 해드렸어요. 어제 상한가 갔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중에 11%, 19% 급등이네요. 현재는 한 15%그 급등이 유지가 됐어요. 상승폭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이 T-로보틱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AMR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율 이동 로봇을 하는데 특히 이제 물류 창고나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도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줄을 하나 쳐놨죠. 긴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갭이 뜬 상태에서 현재 상승할지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인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갭이 뜬 하단 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상승봉의 한 중간 지점 정도, 요 정도 구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정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매물을 흡수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T-로보틱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로봇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로 보셔야 되겠고요. 올 한 해 주도 섹터는 로봇이다.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K뷰티도 우리 AS 겸 전략을 다시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가서요. 지금 화장품 만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미용기기까지 계속 잘 가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저는 이 미용기기와 K뷰티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시작도 안 했다요? 네, 2025년에 제가 아마 1월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K뷰티는 상당히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올리브영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또 오늘 달성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리지오라는 제품으로 지금 비침 습기기 상당히 수출 성장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비침 습기기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소모품이 뭐 핸드피스나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모품의 마진율이 8, 90%예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원택 같은 기업을 샀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 주가를 보시면 제가 1월에 아마 5,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빅픽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우리 최인 앵커한테 1주만 사보시고 연말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안 사셨죠? 네, 저는 못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컨빅션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주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클래시스를 이어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시스 주가 흐름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익성 개선과 수출 측면, 해외 진출 측면에서 상당히 강세가 있는 원택이 저는 시장가로 더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6,000원 초반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신고가 랠리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예, 일단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마스터님. 원택은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차트처럼 보여지나 차트를 길게 열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자리. 그렇다 보니 우리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고점이 15,000원 선이고요. 작년에 8월인 듯해요. 재작년이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7,000원 선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는
일단 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당연히 돌아가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뭐 마녀공장도 그렇고 토니모리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는 클리오라는 회사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K뷰티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좋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1위 기업입니다. 뭐가 1위냐? ODM 1위입니다. 위탁 생산 1위 업체고 28억 9,900만 개의 연간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K뷰티가 성장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 코스맥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이제 없다가 생긴 것은 신규 이제 스타트업 화장품 기업들이 네. 해외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맥스는 없다가 생긴 이런 신규 고객들의 수주에 이어서 25년에도 여전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 2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도 AS 이렇게 받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아까 고민하셨다고 말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AI 보안 시장의 핵심 기업이면서 자회사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아주 성장의 모멘텀이 강력한 그런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화비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처럼 상당히 비전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자회사인 한화비전을 흡수합병했고 사명을 한화비전으로 최종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화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가장 부각됐던 이슈가 한미반도체와 TC본더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 12월에 한미반도체가 자사의 HBM용 TC본더를 기술 침해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화비전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 지금은 한화세미텍이죠. 이 세미텍이 특허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화정밀기계 그리고 ASMPT라는 회사와 이제 양분화됐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화비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세미텍 이 자회사는 올해 약 20대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추후 공급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한화세미텍의 지분 100%를 한화비전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비전의 본업을 좀 살펴보면 국내 1위 영상보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CCTV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한화비전이다.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기존의 CCTV는 영상을 단순히 촬영하는 목적이었다면 이제 AI 기능이 접목되면서 사람이나 뭐 차량, 뭐 사건들을 자동으로 좀 인식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에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 요즘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이런 기업들과 국가 보안 시장을 공략해서 보안 솔루션의 혁신적인 어떤 확장을 이뤄내고 있는 회사가 한화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AI 기반 물류 솔루션인데요. 물류 관리나 배송 추적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반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외부에서 이제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출고, 출하되는 과정까지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에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물류 시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수혜를 한화비전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AI 영상 보안 국내 1위 기업이고 한화 방산 기업들과 함께 국가 보안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류 솔루션까지 이제 제공하는 한화비전이 실적 성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분 100%를 보유하고 한화세미텍이 HBM용 TC본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HBM4가 이제 시장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한화가 지금 33.96%를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지금 6.3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적 분할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예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가장 높은 고가거든요. 네. 그런데 진입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는 주가가 강보합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오전에 이제 이 관련 데이터들을 다 넘겨드렸는데 이제 제가 운전해서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는 56,000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상장을 할 때 기준가가 4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5만 원 초반에서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한화비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기관 수급일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보호 예수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강세 모멘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65,000원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47,000원부터 현재가를 말씀드렸는데 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초반 구간을 매수가로 드리고 현재에도 뭐 종가 베팅 관점에서 일단 오늘 종가의 흐름이 괜찮다면 종가로 조금 사시고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또 충분히 모아가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한 번만 더 말씀 주세요. 원래 기존에 안내 주셨던 목표가가 56,000원인데 59,000원 오늘 돌파가 됐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조정받는다면 그때 매수하시고 네. 장기적인 목표가는 6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000원 목표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에 뭐 공격적인 접근 아니라요. 5만 원 초반에서부터 종가 베팅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비전 스페셜 공략주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빅픽처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익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김정기의 빅픽처 함께 할 거고요. 우리 김정기 마스터의 M83 종목부터 오늘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컨텐츠 쪽인가요, 마스터님? 네, 맞습니다. VFX라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네. VFX 업계에 1세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한 20년 정도의 업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2020년에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1월 6일에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네. 상당히 싼 저가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뭐 상한가도 가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VFX가 뭐냐면 우리 CG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 촬영을 더해서 더 생생한 현실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VFX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주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너자2라는 애니메이션이 네. 공개됐는데
그게 중국에서 역대 최초로 3억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자2에서 FX 기술을 M83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미키 세븐틴 같은 네. 컨텐츠가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 컨텐츠들과 함께 또 넷플릭스의 많은 기업들, 많은 그 작품들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과거에 이 상장했을 때 이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연초에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24년 8, 9월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장사들은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보호예수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은 이런 관점을 봐야 돼요. 도입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을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뭐 M83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도 나올 것이라고 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력이 있고 협업을 이렇게 늘려나간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도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그런 대작을 한번 우리가 M83이 컨설팅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7,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파란 선 매물대를 만들어놨죠. 네. 상한가에 당연히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리겠죠. 이날이 상한가였습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너자2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조정받는다면 한 이 정도 구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이 정도 구간 한 16,000원 후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하지만 저는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16,500원 선까지는 모아가자.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고점이 지난 3월 7일자 24,400원인데요. 24,400원 돌파해서 뭐 21,000원, 2,000원까지 노려볼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2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이 매물을 나중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된다면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2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83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왔다 말씀 주신 거고요. 23,000원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해봤고요. 오늘의 빅픽처 종목을 잡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의류주 주셨습니다. 의류, 한알령 해제에 초점을 맞추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의류주 안에서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등장이 됐습니다. 자, 글로벌 명품 OEM의 강자다. 패션 브랜드의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 극단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포인트 3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요. 네, JS 코퍼레이션은 명품 핸드백이나 명품 의류에 대한 OEM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OEM 85년도에 설립해서 상당히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OEM이 짝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OEM은 정품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고객사가 제조를 의뢰해서 상표를 주문자 제작 상표 부착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의 생산 기지가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버버리 아시죠? 알죠. 버버리, 뭐 마이클 코어스, 코치, 갭, 뭐 이런 올드 네이비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 같은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재무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의류에서는 갭이라는 회사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도 이제 OEM 생산을 하고 월마트에도 JS 코퍼레이션 생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의류를 사시면 JS 코퍼레이션 의류를 입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패션 브랜드의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는 건데 JS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패션
브랜드마저 같이 뭐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우리 대표적이죠. 상장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르메스 아시죠? 알죠. 이제 우리 체인 앵커는 투자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르메스를 정말 동네 비닐봉지 사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슈퍼 개미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에르메스가. 근데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24년 4분기에 YOY로 17.6%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라지캡 규모가 17% 이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도 살펴보게 된 건데요. 프랑스 시장에 티커 RMS라고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베스팅닷컴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리치몬트라는 스위스에 상장된 고급 시계 회사가 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럽에서 19%, 미주 지역에서 22%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나 봤더니 까르띠에라는 명품 브랜드. 네. 알고 계신가요? 알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티커가 CFR이라는 회사거든요. 스위스에 상장되어 있고 네. 이런 긍정적인 고가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 개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저가 명품을 하고 있는 우리 고객사들을 많이 두고 있죠. JS 코퍼레이션도 당연히 실적 성장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치라는 브랜드 아시죠? 코치라는 브랜드의 모회사 테피스트리가 JS 코퍼레이션의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 MZ 세대를 타겟팅해서 한 8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디자인이 되게 핫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코치라는 브랜드가 핫해지면 당연히 JS 코퍼레이션이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네. 추후에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면 이자 부담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다시 원활해지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극단적인 저평가, 엄청난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상으로요? 주가상도 그렇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제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멀리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2,3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되는데 어제 전일자로요. 네. 제가 1월에 분석을 했을 때는 아마 1,900억도 안 됐습니다. 2,000억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200억입니다. 이 회사는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우리가 순이익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순이익이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PER이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PBR 2.5배의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럼 당연히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냥 시장가로 계속 사모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좀 살펴보면 한세실업, 영원무역, 호전실업이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시죠. 네. 자, 다른 의류주도 원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소외가 된 섹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의류요. 오늘 방송을 하는 날이라 많이 소외됐던 회사들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호전실업도 그렇고 영원무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영원무역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영원무역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강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침체가 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너무 싼 회사예요. 영업무역도 상당히 좋은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JS 코퍼레이션이 최상위 기업입니다. 제가 다시 차트를 봐볼게요. JS 코퍼레이션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이익률 그리고 앞으로 중저가 명품들의 이 상향과 함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네. 자, JS 코퍼레이션 기업 분석 살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정말 강하게 이렇게 실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4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 1,2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영업이익 1,2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500억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에서 코치가 성장을 하면
추가적인 알파가 생길 것이다. 왜냐? 코치의 모회사 테피스트리도 당연히 실적 가이던스를 이런 신규 제품의 성장까지 반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올해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사실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상한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도 하는데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관 수요도 상당히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가격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음봉이었다가 자, 마스터님 좀 이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분봉으로 봐볼까요? 네, 분봉으로 지금 밑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오늘 장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말아 올렸네요. 네, 지금 현재 주가 한 15,900원에서 제가 요 정도 구간을 현재가까지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드렸는데,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아직 JS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올 때만 해도 주가가 음봉으로 많이 처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사모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가장 큰 매물이 쌓여있는 19,5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4,500원이면 이 상승의 시작 부근이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저는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9,500원 JS 코퍼레이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속도를 내볼게요.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내려가 있는 섹터죠. 자, 더존 비즈온 나왔습니다. 국내 AI ERP 클라우드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품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더존 비즈온이 잘 갔다가 한 달 반 정도는 밀렸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더존 비즈온은 말씀드린 대로 ERP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회계, 뭐 인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경영기획 담당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AI 도구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네. 원 AI라는 도구를 발표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2,200여 개 기업에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왜냐하면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2,200개는 하나만 팔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라스텐이라는 ERP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회계, 인사, 뭐 생산관리, 고객관리, 뭐 CRM 같은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존 비즈온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더존 비즈온을 써봤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더존 비즈온이 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매월, 매년 결제를 합니다. 구독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더존 비즈온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에 가볼게요.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건가요? 작년에요?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4천억. 4천억. 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매출이. 매출액이?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21.7% YOY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모멘텀은 뭐냐면 핀테크예요. 핀테크에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더존 뱅크를 설립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게 신한은행과 지금 컨소시엄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존 비즈원이 만약에 이제 핀테크까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면 당연히 성장 모멘텀이 있는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다. 지금 현재에도 증권가에서는 AI 소프트 대장주로 ERP로 AI 더존 비즈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AI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자, 2월 7일자에 92,000원까지 강하게 올라섰다가 쭉 빠졌어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하나만 더 체크를 해드리면 이런 구간, 이런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면 다시 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이런 성장주들은 그래도 비교적 고점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짧은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사이클 주기로 수주를 받는 산업들은 보통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려요. 그 정도로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AI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사도 되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시장가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장사 중에 경쟁사는 웹캣이라는 종목, 경리나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67,0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은 이 하단 부근인 6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뭐 신고가 랠리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8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좀비지온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1차로 보내드릴게요. 8만 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앞서 의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세 번째 건설기계 주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밤 사이에 다시 한번 불지펴졌는데 진성 TEC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글로벌 1위 캐터필러의 핵심 협력사,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주, 그리고 글로벌 건설기계 공급망 최적화라고 달려 있는데, 자, 캐터필러 협력해요? 네, 최대 고객사입니다.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57.6%가 캐터필러의 향입니다. 네. 전체 매출이에요. 그리고 북미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하부 주행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트랙 롤러, 아이들러, 스프로킷 뭐 내용이 어렵죠. 트랙 뭐 어셈블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굴삭기나 불도저에 납품하는 하부 주행체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캐터필러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최대 고객사니까. 캐터필러는 10년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해부터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며칠 전부터 반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합의긴 하지만 30일간 휴전 협정을 맺었다. 미국과 아직 러시아는 결정 권한이 러시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휴전을 할 수 있다. 종전 선언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가냐면 농기계 쪽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에 다가올수록 건설기계 측면을 봐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DY 파워 말씀드렸죠. 그래서 DY 파워와 함께 진성 TC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잘 갔을까요, 진성 TEC? 네. 오늘 장에서는 사실 잘 갈 줄 알았는데 빠지네요. 지금 한 4%의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10,000원. 지금 현재 시장가로 저는 충분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이 정도 구간 8,500~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당연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장기 매물이 쌓여있는 한 14,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높게 보세요.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설주들은 지금 업황이 안 좋죠. 네.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주가들을 바텀피싱 하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네. 뭐 건설 기계 부문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조금 네. 타이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항상 타이트하게 드리고 목표가는 높게 잡아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손익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손절가의 이탈을 후에 다시 매수가 10,000원 부근에 온다면 지금 현재가 부근에 온다면 당연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하고 강조를 드리고 지금 매수가 10,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9,500~6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리 진입 괜찮다. 오늘 너무 좋다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가 꽤나 높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손절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9,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진성 TLC까지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 김정기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켰는데 오늘은 또 사뭇 다릅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수혜 섹터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들 머니딜 스테이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세이트S 민주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불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르는 섹터가 참 많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데요. 현재까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장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주가가 또 빠졌었고 오늘은 또 오르면서 이렇게 좀 반복해주는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그런 혼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조선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업이나 그런 알래스카 이야기로 부각을 받아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어느 정도 좀 진작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래서 트럼프의 입김 속에서 계속 테마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티면서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발언이랑 함께 고용지표가 또 상회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자가 이탈을 됐는데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관세 지시에 장 초반에 유입이 좀 됐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캐나다가 또 무마가 되면서 원상복구가 좀 나아졌다라고 보는데 한국에는 이런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휴전동의 이야기도 또 나왔죠. 해서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여파가 좀 남아있지만 휴전동이 또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또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확실성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전날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시작이 일단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반도체 대형주들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지 않았음에도 올해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키 맞추기는 일단 갭이 좀 남아있지만 올해 업황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또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올해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또 그동안의 눌림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인 그래도 좀 천천히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고비도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로봇, 조선, 뭐 반도체 위주로 순환매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서 관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트럼프 발언이나 4월에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참 그동안 시장을 많이 짓눌렀던 만큼 시장에서도 결국 어떻게 하면 관세를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까, 좀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용기기를 첫 번째로 가져와 주셨네요. 뭐 K뷰티가 인기를 타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용기기 쪽도 글로벌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지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요새 핫하죠. 그래서 K 뭐 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단 혼합형 해외감에 대해서 K뷰티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 부분인데 이 중국인 관광객의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미용기기 의류 쪽으로 보면은 이미 중국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중국인들이 와서 성형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래서 1월에만 36만 명이 방문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일단 30%나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하나형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다시금 한국 관광에서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 대한 그런 회복세 그리고 이제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근데 의료 관광객으로 인해서 신규 성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또 핵심은 미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올해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해서 영향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하나형 해제감 기대감에 대해서 실적 상승세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소비 파워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중국 외에도 미국, 유럽 시장을 같이 들여다보는 게 또 글로벌적인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에버레스트 볼륨어가 본격적으로 또 판매가 되고 유럽에서도 울트라 포머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유럽 의료기기가 규정 인증을 통해서 하반기로부터 뭐 본격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시스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슈젤이나 파마 리서치 뭐 의료기기 분야에서 뭐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 좀 체크하면서 20일 날에 이제 또 국내 최대 의료기기 2025 키네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일단 휴메딕스입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는 이제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생체 적합성 고분자를 활용한 그런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을 주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관절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점암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태국 식품의약처로부터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3종에 대한 그런 품목 허가를 좀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제 NM비타이와도 이제 협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필러에 대한 수익성도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바디 필러에 대한 승인이 25년에 상반기에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매출 증대도 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필러 수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수출국가의 그런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금만 봐도 안정적인 흐름, 현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그 비상장 기업으로 휴메딕스, QNNC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휴메딕스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화장품이 일단 많이 팔리면은 부자재 쪽으로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휴즈리나 파마 리서치도 뭐 좋기는 좋지만 이제 너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휴온스 글로벌도 좋고 그 안에 있는 지금 오늘 제시해드리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적으로도 재무상으로도 일단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크게 이제 V자 반등을 이날 해주고 나서 다시금 저점을 다졌을 때 바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서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씩 조정을 주고 있어요. 한 번 올려주면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반등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이제 42,5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도 어쩌면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직전 고점, 저점 부분에 있는 4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안에서 휴메딕스 탑픽주로 뽑아주셨네요.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듬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는 4% 오름세를 키워가면서 19만 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한 11%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일단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이 약세를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어제도 우리 장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하방의 지지를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랜드, 레거시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HBM 같은 경우에는 대중 제재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불안 요소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반도체가 올라오는 거는 메모리 쪽 계약 가격이 상당히 일단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인데, 결국에는 계약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냐 일시적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다라고 하기에는 결국엔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적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주가의 회복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 가격이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사실 2분기 쪽에서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인 반등 이후에 또 횡보, 그 이후에 계약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을 보면서 반도체 주가가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이던스 체크하시면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로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회복이 긍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소공장 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해서 소공장 쪽으로 이제 수혜가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대감에 나와줬다 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나온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은 하나 이제 추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일단 가지고 온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의 그런 첫 공장 회사인데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 라인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해서 이걸 국산화를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공급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그런 수급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를 좀 계속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뜬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좀 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도체 시장의 그런 경기 사이클을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해서 일단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 그리고 환율 변동 이런 요인들이 최근에는 미국 무역 분쟁에 이런 면에서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힘을 그렇게 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술 개발 현황이나 이런 회사 내부적인 요인들에도 주가에 미치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수익이 일단 목표잖아요. 종목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서부장 쪽도 정말 좋지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쪽 분야를 계속 봐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전체적인 이제 완벽한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가 그래도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낙폭을 크게 주기 전에 봤을 때 오르고 내리고를 굉장히 낙폭을 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큰 낙폭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계단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 하시면은 일단 목표가는 3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3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부근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을 제대로 찍었고 이게 반등해서 올라갈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재무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또 올해 보고 가도 1차, 2차 목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1차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보고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도 탄탄함을 보이고 있는 동진세미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받아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주가가 29,000원대 달리고 있는데요. 3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계속 예의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특징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로는 로봇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라운테크 가져와 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또 움직여주고 있는 게 로봇 섹터입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섹터들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로봇에서 이제 다시 사이클이 또 돌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라운테크를 보시면 일단 제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로봇 관련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슈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레스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28년에 상용화할 목표를 두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라운테크를 보면은 국내 유일의 이제 웨이퍼 이송 진공이나 이송 로봇 웨이퍼 이쪽의 반도체죠.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국내 유일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라운텍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로보틱스처럼 이제 AMR 분야에서도 반도체 웨이퍼 분야라는 사실이 이미 재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미 로봇 쪽에서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런 선택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이미 그런 반도체 기업의 업체에 이미 기술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1위 반도체 업체 나우라와도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더 좀 정밀해지면서 자동화 기술이 좀 중요성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기술로는 라운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 AI 기반 제어 기술을 적용해서 웨이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염이나 불량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 모듈을 이제 국산화 하면서 기술로 인정을 일단 받았고, 성능이나 일단 신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일단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건 일단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라운테크 일단은 주봉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저점 찍고 반등 주면서 완벽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량, 수급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여기서 이때 이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볼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없이 좀 횡보를 하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점을 다졌을 때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한 그런 큰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운테크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자체가 20억에서 26억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에 대비해서 유보율도 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 일단 거래가 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일단 10,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면서 사고 팔고 4848 좀 반복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신다 하면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12,000원까지는 조금 봐줘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지만 이후에 또 우리 지수가 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로봇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7,00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제시해드리고, 2차적으로 또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때 보면서 한번 가지고 가면은 좋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라운테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나가는 로봇주 섹터 내에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12,000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민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핫딜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통해서 오늘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기사 헤드라인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ETF 쪽으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ETF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 들어서 국내 ETF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가 봅니다. ETF 2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185조 1,1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190조 907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90조 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현재 국내 ETF 시장은 대형사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은 지난 7일 기준 70조 4,74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64조 8,201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사 두 곳이 전체 ETF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중소형 운용사라 불리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은 3조 9,632억 원, 하나자산운용은 1조 4,46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미래운용의 ETF 규모에 비해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대형사 두 곳이 전체 ETF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도 ETF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좀 인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형 증권사로부터 인재 수혈에 나서며 ETF 인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 이경준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본부장은 키움운용으로 이동해 지난 4일부터 출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올해 키움 운용은 기존 운용사들이 안 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상품들로 특색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화된 해당 상품의 출시 시점은 올해 6월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키움만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움운용은 올해 초 ETF 브랜드명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22년 만에 브랜드 개편으로 키움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를 활용해 ETF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ETF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찌 보면 대형사들의 이미지를 잘 채택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중소형 운용사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나 보수율 경쟁 등은 대형사가 유리한 영역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다만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을 출시하면서 차별화된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면 중소형 운용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오산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현재 시공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GS건설이 시공하는 오산시 내산미동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 브릿지론 리파이낸싱에 성공해 본 PF 전환 준비에 나섭니다. 최근 7개월 만기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 가운데 만기 도래 시점에 맞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특수목적법인 위비오산 제일차는 최근 95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위비오산 제일차는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ONTB홀딩스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한 SPC입니다.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950억 정도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GS건설 좀 신축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네, GS건설은 시공사에 선정돼 사업 참여에 나섭니다. 오산시 내산미동 사업장 2개 블록에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용보강을 위한 연대보증에도 GS건설이 함께합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2021년부터 시행사 ONTB홀딩스에 연대보증을 제공해 자금 조달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GS건설이 ONTB홀딩스에 제공한 연대보증 규모는 2,420억 원에 달합니다. 위비오산 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만기가 7개월로 설정된 데에는 본 PF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 GS건설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현재 신축 사업에서 시공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신축 사업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산시 내산미동 일원의 2개 블록에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규모입니다. 착공은 올해 하반기가 목표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된 상태인데요. 실제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2월에서야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며 착공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GS건설의 부담도 늘어났는데요. 2021년 브릿지론 연간 이자율은 1에서 2% 수준이었지만 2023년 말 기준 8.5%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본 PF 전환에 성공해 착공에 돌입하면 PF 우발 채무 리스크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현금 창출력일 겁니다. 현금 흐름을 얼마나 더 유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이 좀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현금 창출력을 예년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올해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고대역 폼 메모리, HBM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HBM의 품질 문제가 다시 한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중요할 것 같습니다. HBM4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구조를 보면 연구소에서 D램 제품 수율을 10에서 20%까지 확보한 다음
PAY템에서 수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개선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발 중인 6세대 일시 D램의 경우 아직까지 양산 단계로 이관되지 않다 보니 내부 개발 수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 HBM에 특화된 10나노미터급 일시 D램 양산입니다. D램 공정은 20나노미터급 D20을 시작으로 10나노미터급 1X, 1Y, 1Z, 1A, 1B, 1C 순으로 반도체 칩 크기를 미세화합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미터급 6세대 제품인 일시 D램을 탑재한 HBM4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 품질이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또 수율이 문제입니다. 수율 개선에 있어서 난항을 겪다 보니까 품질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품질 문제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목됩니까? 네. 일시 D램 수율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현 시점에선 사실상 HBM4 양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BM은 D램을 8단, 12단으로 쌓는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이에 적층된 칩이 하나라도 불량일 경우 HBM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재 수준에서 12단 HBM4 제품을 생산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조 개의 HBM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제품 1개를 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HBM4를 양산하려면 최소 내부 수율 기준인 70%를 확보하고 D램 1계단 수율을 97%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만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정 과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게 관건입니다. 네, 방금 앞서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수율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70%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97%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부분 조금 먼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기업 가치를 되찾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후로 앞으로 어떤 데 주목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비롯한 혁신 신약에 지금 한미약품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내이사로 R&D 최인영 센터장도 선임하면서 R&D에 좀 더 힘을 싣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간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을 오래 겪으면서 기업 가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매해 매출의 14에서 1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제약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른 쪽으로 향한 건데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해 주가 부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1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한미약품의 ROE, PBR은 증가했음에도 PER은 감소한 바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을 늘리는 것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연구 개발에도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올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파이프라인들은 어떤 것들이 주목되고 있나요? 네. 한미약품은 희귀질환, 항암, 비만 치료제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HOP라고 비만 치료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감소하고 근육은 늘리는 치료제부터 동양인 맞춤 등 비만 치료제의 전주기를 함께 하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가장 진전 속도가 빠른 것은 장기 지속형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기존 GLP-1 계열과 달리 저혈당 위험이 없으며 동양인을 타깃으로 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화는 내후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는데 생산이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안정적인 공급과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올해 성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 비만 3중 작용제인데요. 해당 작용제는 오는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일상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자체 임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체 임상을 시행할 경우 하반기에 이상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앞으로 들려오는 모멘텀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단순히 살을 빼는 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육까지 더 덧붙일 수 있도록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좀 조만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홈플러스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핫딜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에 유통사들이 홈플러스의 납품을 중지하거나 또 납품을 중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또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볼 만한 게 증권가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판매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요.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기업 어음과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단기 자금 조달을 주관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현재까지 발행된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원리금 약 4,01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4천억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잇따르는 시장의 여파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미칠 만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게 조달한 자금은 기업어음과 유동화증권입니다.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가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가 리테일 판매된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회생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영증권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자산유동화 단기채권이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가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이에 투자한 개인, 법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안전 판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핫딜 통해서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경제TV 최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